나라가 격동하던 어느 해봄, 수도 한양의 하늘은 핏빛처럼 유난히도 붉었습니다. 거대한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권력은 하룻밤 사이에 주인을 바꾸었고 어제의 권세가는 오늘의 역적이 되어 쓰러져 갔습니다. 좌의정 박대감의 웅장한 저택에 서슬퍼런 군사들이 들이닥친 것은 바로 그렇게 운명이 뒤바뀌던 어느 비정한 새벽이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삽시간에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손에 들린 붉은 횃불이 새벽의 어둠을 섬뜩하게 밝혔습니다. 박대감은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외동딸, 맑고 고운 자태를 지닌 소희는 싸늘한 대청마루에 선 채 아버지가 무력하게 끌려가는 참혹한 광경을 온몸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깊은 눈빛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과 애끓는 슬픔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대감은 참형을 당했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재산이 몰수되고 모두 관노비로 팔려가는 것이 냉엄한 국법이었습니다. 소희는 새하얀 상복 차림으로 저작거리의 노비시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목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망 높은 사대부가의 아기씨로 귀하게 자랐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값을 매겨 팔리는 하나의 물건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그녀의 용모를 훑어보았고 비정한 상인들은 그녀를 앞에 두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군중 사이로 한 사내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짙은 남색 관복을 입은 그는 누가 보아도 궁중 내시의 차림새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걸음거리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알아보고는 자연스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서, 궁중에서는 권세 있는 내시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희 앞에 멈춰 섰고 잠시 그녀의 처참한 모습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 여인을 사겠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노비상인은 기뻐하며 높은 값을 불렀고 김진서는 주저없이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소희의 운명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녀는 쇠사슬에서 풀려났고 말없이 앞서가는 김진서를 따라 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북촌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단정하고 품위 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령이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정갈하게 배치되어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진서는 소희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이부자리와 옷가지가 이미 곱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서는 방 한가운데 서서 여전히 겁에 질려있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이 집의 안주인이요.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우리는 그저 이름뿐인 부부일 뿐이요. 나는 그대를 아내로 맞대. 부부의 정은 나누지 않을 것이요. 소희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서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고 그 눈빛에는 어떤 결연함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아버님, 박 대감께서는 나의 은인이었소. 김진서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먼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궁에서 큰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박 대감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변호해 주셨소. 그분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지. 소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다니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은혜를 갚는 일이요.
그대는 이 집에서 평안히 지내시오. 다만 내게 부부의 정을 바라지는 마시오. 저를 거두어 주시는 공,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겠나이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비통한 죽음, 노비로 팔렸던 치욕, 그리고 김진서라는 사내의 기이한 제안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차갑고도 고요한 달을 밤새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희는 안채의 안주인으로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서는 이른 새벽에 궁으로 나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도 그는 사랑채에만 머물렀고 안채로는 결코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매일 아침 사랑채 앞에 정성껏 아침 진지를 차려놓았지만 김진서는 그녀와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김진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님께서는 참으로 기구하신 분이로구나. 지아비가 계시되 없는 것과 같지 않은가? 소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깊은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릴 무렵 소희는 매일 저녁 사랑채 앞 마루에서 김진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따뜻한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사랑채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은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소희는 갑자기 고열에 쓰러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그녀는 안채방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계집종이 놀라 사랑채로 달려가 김진서에게 알렸고 그는 즉시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안채 문을 연 것은 그녀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소희는 이불 속에서 신음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의원을 급히 불러라. 김진서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원이 도착할 때까지 김진서는 소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의원은 심한 한기에 들어 열병을 앓고 있다며 며칠간 정성껏 간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궁의 일정을 모두 미루고 소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소희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그대는 이제 혼자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여인을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희의 열이 드디어 내렸습니다. 그녀가 가느다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손을 잡고 졸고 있는 김진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방님, 김진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깨어났구려. 다행이오. 이제 쉬시오. 내가 의원을 다시 부르겠소. 김진서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소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본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병에서 회복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김진서가 병을 얻었습니다. 소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간호하겠나이다. 서방님께서 저를 돌봐주셨듯 이제 제가 서방님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간 소희는 정성껏 김진서를 간호했습니다. 김진서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대에게. 미안하오.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나이다. 김진서의 병이 차도를 보이자 그는 다시 소희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마주치면 짧게나마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서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전한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봄이 오고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서는 소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앉으시오. 이 집안을 이어갈 사람을 드려야겠소. 소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후사를 둘 수 없는 몸이여. 그러니 양자를 드리려 하오. 3명의 젊은 학사들 중 1명을 그대의 눈으로 판단해 주시오. 며칠 뒤 3명의 젊은 학사가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최민준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의 청년으로 맑은 눈빛과 단정한 용모를 지녔고 성품 또한 곱고 고đạt습니다. 소희는 매일 오후 사랑채 마루에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민주는 자주 질문을 하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이까? 춘향전을 좋아하나이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애틋하고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이야기를 좋아하나이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이지요. 날이 갈수록 민준과 소희는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 비가 내렸습니다. 처마 아래에서 비를 바라보던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외로워 보이십니다. 이 집에는 부부가 계시되 부부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도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소희에게 자신이 직접 베껴 쓴 시집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달빛 아래 홀로 서서 그리운 이 생각하네 라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달 밝은 밤, 마당을 거닐던 소희에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마님, 제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마님을 사랑하나이다. 소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되옵니다. 이는 죄입니다. 그대 마음을 받을 수 없나이다. 저는 이미 누군가의 아내요입니다. 소희는 돌아서서 안채로 달려갔고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사랑채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김진서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마님께 마음을 품었나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나이다. 김진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그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정말로 그 여인을 사랑하느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나이다. 그렇다면 내게 진실을 말해주겠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내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몸이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소희는 나의 아내지만 한 번도 내 여인이었던 적이 없다. 나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만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 줄 수 없다. 김진서는 서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희를 데리고 떠나라.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내가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너라도 그녀를 행복하게 지켜다오. 민주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은혜를 1000번 만번 갚아도 부족하겠나이다.
다음 날 김진서는 소희를 불렀습니다. 나 역시 그대를 사랑하오. 허나 나는 그대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 줄 수 없소. 그러니 부디 나를 용서하고 민중과 함께 떠나주시오. 안 되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요. 그대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김진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정교한 은장도 하나를 꺼내 소희에게 주었습니다. 칼을 빼보니 칼날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희, 내 평생의 그리움.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김진서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누는 포옹이었습니다. 고마웠소. 그대가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소. 사흘 뒤 새벽, 소희는 짐을 꾸려 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랑채 문 앞에는 김진서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를 향해 깊게 절했습니다. 은희님, 이 생에 부디 평안하시길 빌겠나이다. 김진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잘 가시오. 부디 행복하시오. 소희와 민주는 한양을 떠나 남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김진서는 그들을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궁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산속 깊은 암자로 들어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한양으로 돌아왔고 소희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북촌의 옛저택을 찾아갔지만 주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인은 김진서가 남기고 간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또 다른 은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은장도 칼날에는 진서, 영원한 그리움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희의 것과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깊은 사랑과 고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길을 피하니 마음이 닿고 손길을 피하니 혼이 닿는다. 이 생에 그대를 안지 못했으나 다음 생에 만나면 그대 손을 잡고 오래도록 기다렸노라 말하리라. 소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알지 못했던 김진서의 진심이 이제야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날밤 소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매화 정원에서 평온한 미소를 띤 김진서를 만났습니다. 이제야 웃는구나, 소희야. 나는 줄곧 그대 곁에 있었소. 나는 매일 그대의 행복을 빌었소. 서방님, 다음 생에는 온전히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하오. 다음 생에는 내가 온전한 사내로 태어나 그대를 제대로 사랑하겠소. 사랑하오, 소희. 영원히 사랑하오. 꿈에서 깬 소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냈고 한양에서 존경받는 부부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2개의 은장도를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되 표현할 수 없었고 한 사람은 사랑받되 뒤늦게 알았고 한 사람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지켰다고. 사람들은 이것을 근장도에 새긴 이름이라 불렀고 신분과 운명, 육신의 한계마저 넘어선 그들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매화 향기 속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격동하던 어느 해봄, 수도 한양의 하늘은 핏빛처럼 유난히도 붉었습니다. 거대한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권력은 하룻밤 사이에 주인을 바꾸었고 어제의 권세가는 오늘의 역적이 되어 쓰러져 갔습니다. 좌의정 박대감의 웅장한 저택에 서슬퍼런 군사들이 들이닥친 것은 바로 그렇게 운명이 뒤바뀌던 어느 비정한 새벽이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삽시간에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손에 들린 붉은 횃불이 새벽의 어둠을 섬뜩하게 밝혔습니다. 박대감은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외동딸, 맑고 고운 자태를 지닌 소희는 싸늘한 대청마루에 선 채 아버지가 무력하게 끌려가는 참혹한 광경을 온몸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깊은 눈빛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과 애끓는 슬픔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대감은 참형을 당했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재산이 몰수되고 모두 관노비로 팔려가는 것이 냉엄한 국법이었습니다. 소희는 새하얀 상복 차림으로 저작거리의 노비시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목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망 높은 사대부가의 아기씨로 귀하게 자랐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값을 매겨 팔리는 하나의 물건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그녀의 용모를 훑어보았고 비정한 상인들은 그녀를 앞에 두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군중 사이로 한 사내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짙은 남색 관복을 입은 그는 누가 보아도 궁중 내시의 차림새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걸음거리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알아보고는 자연스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서, 궁중에서는 권세 있는 내시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희 앞에 멈춰 섰고 잠시 그녀의 처참한 모습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 여인을 사겠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노비상인은 기뻐하며 높은 값을 불렀고 김진서는 주저없이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소희의 운명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쇠사슬에서 풀려났고 말없이 앞서가는 김진서를 따라 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북촌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단정하고 품위 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령이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정갈하게 배치되어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진서는 소희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이부자리와 옷가지가 이미 곱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서는 방 한가운데 서서 여전히 겁에 질려있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이 집의 안주인이요.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우리는 그저 이름뿐인 부부일 뿐이요. 나는 그대를 아내로 맞대. 부부의 정은 나누지 않을 것이요. 소희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서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고 그 눈빛에는 어떤 결연함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아버님, 박 대감께서는 나의 은인이었소. 김진서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먼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궁에서 큰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박 대감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변호해 주셨소. 그분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지. 소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다니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은혜를 갚는 일이요. 그대는 이 집에서 평안히 지내시오. 다만 내게 부부의 정을 바라지는 마시오. 저를 거두어 주시는 공,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겠나이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비통한 죽음, 노비로 팔렸던 치욕, 그리고 김진서라는 사내의 기이한 제안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차갑고도 고요한 달을 밤새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희는 안채의 안주인으로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서는 이른 새벽에 궁으로 나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도 그는 사랑채에만 머물렀고 안채로는 결코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매일 아침 사랑채 앞에 정성껏 아침 진지를 차려놓았지만 김진서는 그녀와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김진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님께서는 참으로 기구하신 분이로구나. 지아비가 계시되 없는 것과 같지 않은가? 소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깊은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릴 무렵 소희는 매일 저녁 사랑채 앞 마루에서 김진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따뜻한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사랑채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은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소희는 갑자기 고열에 쓰러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그녀는 안채방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계집종이 놀라 사랑채로 달려가 김진서에게 알렸고 그는 즉시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안채 문을 연 것은 그녀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소희는 이불 속에서 신음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의원을 급히 불러라. 김진서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원이 도착할 때까지 김진서는 소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의원은 심한 한기에 들어 열병을 앓고 있다며 며칠간 정성껏 간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궁의 일정을 모두 미루고 소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소희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그대는 이제 혼자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여인을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희의 열이 드디어 내렸습니다. 그녀가 가느다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손을 잡고 졸고 있는 김진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방님, 김진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깨어났구려. 다행이오. 이제 쉬시오. 내가 의원을 다시 부르겠소. 김진서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소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본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병에서 회복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김진서가 병을 얻었습니다. 소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간호하겠나이다. 서방님께서 저를 돌봐주셨듯 이제 제가 서방님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간 소희는 정성껏 김진서를 간호했습니다. 김진서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대에게. 미안하오.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나이다. 김진서의 병이 차도를 보이자 그는 다시 소희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마주치면 짧게나마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서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전한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봄이 오고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서는 소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앉으시오. 이 집안을 이어갈 사람을 드려야겠소. 소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후사를 둘 수 없는 몸이여. 그러니 양자를 드리려 하오. 3명의 젊은 학사들 중 1명을 그대의 눈으로 판단해 주시오. 며칠 뒤 3명의 젊은 학사가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최민준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의 청년으로 맑은 눈빛과 단정한 용모를 지녔고 성품 또한 곱고 곧았습니다. 소희는 매일 오후 사랑채 마루에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민주는 자주 질문을 하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이까? 춘향전을 좋아하나이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애틋하고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이야기를 좋아하나이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이지요. 날이 갈수록 민준과 소희는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 비가 내렸습니다. 처마 아래에서 비를 바라보던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외로워 보이십니다. 이 집에는 부부가 계시되 부부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도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소희에게 자신이 직접 베껴 쓴 시집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달빛 아래 홀로 서서 그리운 이 생각하네 라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달 밝은 밤, 마당을 거닐던 소희에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마님, 제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마님을 사랑하나이다. 소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되옵니다. 이는 죄입니다. 그대 마음을 받을 수 없나이다. 저는 이미 누군가의 아내이옵니다. 소희는 돌아서서 안채로 달려갔고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사랑채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김진서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마님께 마음을 품었나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나이다. 김진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그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정말로 그 여인을 사랑하느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나이다. 그렇다면 내게 진실을 말해주겠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내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몸이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소희는 나의 아내지만 한 번도 내 여인이었던 적이 없다. 나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만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 줄 수 없다. 김진서는 서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희를 데리고 떠나라.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내가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너라도 그녀를 행복하게 지켜다오. 민주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은혜를 1000번 만번 갚아도 부족하겠나이다. 다음 날 김진서는 소희를 불렀습니다. 나 역시 그대를 사랑하오. 허나 나는 그대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 줄 수 없소. 그러니 부디 나를 용서하고 민준과 함께 떠나주시오. 안 되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요. 그대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김진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정교한 은장도 하나를 꺼내 소희에게 주었습니다. 칼을 빼보니 칼날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희, 내 평생의 그리움.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김진서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누는 포옹이었습니다. 고마웠소. 그대가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소. 사흘 뒤 새벽, 소희는 짐을 꾸려 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랑채 문 앞에는 김진서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를 향해 깊게 절했습니다. 은희님, 이 생에 부디 평안하시길 빌겠나이다. 김진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잘 가시오. 부디 행복하시오. 소희와 민주는 한양을 떠나 남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김진서는 그들을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궁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산속 깊은 암자로 들어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한양으로 돌아왔고 소희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북촌의 옛저택을 찾아갔지만 주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인은 김진서가 남기고 간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또 다른 은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은장도 칼날에는 진서, 영원한 그리움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희의 것과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깊은 사랑과 고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길을 피하니 마음이 닿고 손길을 피하니 혼이 닿는다. 이 생에 그대를 안지 못했으나 다음 생에 만나면 그대 손을 잡고 오래도록 기다렸노라 말하리라. 소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알지 못했던 김진서의 진심이 이제야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밤, 소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매화 정원에서 평온한 미소를 띤 김진서를 만났습니다. 이제야 웃는구나, 소희야. 나는 줄곧 그대 곁에 있었소. 나는 매일 그대의 행복을 빌었소. 서방님, 다음 생에는 온전히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하오. 다음 생에는 내가 온전한 사내로 태어나 그대를 제대로 사랑하겠소. 사랑하오, 소희. 영원히 사랑하오. 꿈에서 깬 소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냈고 한양에서 존경받는 부부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2개의 은장도를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되 표현할 수 없었고 한 사람은 사랑받되 뒤늦게 알았고 한 사람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지켰다고. 사람들은 이것을 근장도에 새긴 이름이라 불렀고 신분과 운명, 육신의 한계마저 넘어선 그들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매화 향기 속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격동하던 어느 해봄, 수도 한양의 하늘은 핏빛처럼 유난히도 붉었습니다. 거대한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권력은 하룻밤 사이에 주인을 바꾸었고 어제의 권세가는 오늘의 역적이 되어 쓰러져 갔습니다. 좌의정 박대감의 웅장한 저택에 서슬퍼런 군사들이 들이닥친 것은 바로 그렇게 운명이 뒤바뀌던 어느 비정한 새벽이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삽시간에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손에 들린 붉은 횃불이 새벽의 어둠을 섬뜩하게 밝혔습니다. 박대감은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외동딸, 맑고 고운 자태를 지닌 소희는 싸늘한 대청마루에 선 채 아버지가 무력하게 끌려가는 참혹한 광경을 온몸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깊은 눈빛에는
차마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과 애끓는 슬픔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대감은 참형을 당했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재산이 몰수되고 모두 관노비로 팔려가는 것이 냉엄한 국법이었습니다. 소희는 새하얀 상복 차림으로 저작거리의 노비시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목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망 높은 사대부가의 아기씨로 귀하게 자랐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값을 매겨 팔리는 하나의 물건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그녀의 용모를 훑어보았고 비정한 상인들은 그녀를 앞에 두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군중 사이로 한 사내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짙은 남색 관복을 입은 그는 누가 보아도 궁중 내시의 차림새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걸음거리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알아보고는 자연스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서, 궁중에서는 권세 있는 내시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희 앞에 멈춰 섰고 잠시 그녀의 처참한 모습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 여인을 사겠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노비상인은 기뻐하며 높은 값을 불렀고 김진서는 주저없이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소희의 운명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쇠사슬에서 풀려났고 말없이 앞서가는 김진서를 따라 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북촌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단정하고 품위 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령이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정갈하게 배치되어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진서는 소희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이부자리와 옷가지가 이미 곱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서는 방 한가운데 서서 여전히 겁에 질려있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이 집의 안주인이요.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우리는 그저 이름뿐인 부부일 뿐이요. 나는 그대를 아내로 맞대. 부부의 정은 나누지 않을 것이요. 소희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서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고 그 눈빛에는 어떤 결연함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아버님, 박 대감께서는 나의 은인이었소. 김진서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먼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궁에서 큰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박 대감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변호해 주셨소. 그분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지. 소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다니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은혜를 갚는 일이요. 그대는 이 집에서 평안히 지내시오. 다만 내게 부부의 정을 바라지는 마시오. 저를 거두어 주시는 공,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겠나이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비통한 죽음, 노비로 팔렸던 치욕, 그리고 김진서라는 사내의 기이한 제안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차갑고도 고요한 달을 밤새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희는 안채의 안주인으로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서는 이른 새벽에 궁으로 나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도 그는 사랑채에만 머물렀고 안채로는 결코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매일 아침 사랑채 앞에 정성껏 아침 진지를 차려놓았지만 김진서는 그녀와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김진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님께서는 참으로 기구하신 분이로구나. 지아비가 계시되 없는 것과 같지 않은가? 소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깊은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릴 무렵 소희는 매일 저녁 사랑채 앞 마루에서 김진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따뜻한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사랑채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은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소희는 갑자기 고열에 쓰러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그녀는 안채방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계집종이 놀라 사랑채로 달려가 김진서에게 알렸고 그는 즉시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안채 문을 연 것은 그녀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소희는 이불 속에서 신음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의원을 급히 불러라. 김진서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원이 도착할 때까지 김진서는 소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의원은 심한 한기에 들어 열병을 앓고 있다며 며칠간 정성껏 간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궁의 일정을 모두 미루고 소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소희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그대는 이제 혼자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여인을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희의 열이 드디어 내렸습니다. 그녀가 가느다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손을 잡고 졸고 있는 김진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방님, 김진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깨어났구려. 다행이오. 이제 쉬시오. 내가 의원을 다시 부르겠소. 김진서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소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본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병에서 회복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김진서가 병을 얻었습니다. 소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간호하겠나이다. 서방님께서 저를 돌봐주셨듯 이제 제가 서방님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간 소희는 정성껏 김진서를 간호했습니다. 김진서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대에게. 미안하오.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나이다. 김진서의 병이 차도를 보이자 그는 다시 소희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마주치면 짧게나마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서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전한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봄이 오고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선은 소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앉으시오. 이 집안을 이어갈 사람을 드려야겠소. 소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후사를 둘 수 없는 몸이여. 그러니 양자를 드리려 하오. 3명의 젊은 학사들 중 1명을 그대의 눈으로 판단해 주시오. 며칠 뒤 3명의 젊은 학사가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최민준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의 청년으로 맑은 눈빛과 단정한 용모를 지녔고 성품 또한 곱고 고đạt습니다. 소희는 매일 오후 사랑채 마루에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민주는 자주 질문을 하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이까? 춘향전을 좋아하나이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애틋하고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이야기를 좋아하나이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이지요. 날이 갈수록 민준과 소희는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 비가 내렸습니다. 처마 아래에서 비를 바라보던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외로워 보이십니다. 이 집에는 부부가 계시되 부부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도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소희에게 자신이 직접 베껴 쓴 시집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달빛 아래 홀로 서서 그리운 이 생각하네 라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달 밝은 밤, 마당을 거닐던 소희에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마님, 제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마님을 사랑하나이다. 소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되옵니다. 이는 죄입니다. 그대 마음을 받을 수 없나이다. 저는 이미 누군가의 아내이옵니다. 소희는 돌아서서 안채로 달려갔고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사랑채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김진서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마님께 마음을 품었나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나이다. 김진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그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정말로 그 여인을 사랑하느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나이다. 그렇다면 내게 진실을 말해주겠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내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몸이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소희는 나의 아내지만 한 번도 내 여인이었던 적이 없다. 나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만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 줄 수 없다. 김진서는 서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희를 데리고 떠나라.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내가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너라도 그녀를 행복하게 지켜다오. 민주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은혜를 1000번 만번 갚아도 부족하겠나이다. 다음 날 김진서는 소희를 불렀습니다. 나 역시 그대를 사랑하오. 허나 나는 그대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 줄 수 없소. 그러니 부디 나를 용서하고 민준과 함께 떠나주시오. 안 되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요. 그대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김진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정교한 은장도 하나를 꺼내 소희에게 주었습니다. 칼을 빼보니 칼날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희, 내 평생의 그리움.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김진서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누는 포옹이었습니다. 고마웠어. 그대가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어. 사흘 뒤 새벽, 소희는 짐을 꾸려 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랑채 문 앞에는 김진서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를 향해 깊게 절했습니다. 은희님, 이 생에 부디 평안하시길 빌겠나이다. 김진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잘 가시오. 부디 행복하시오. 소희와 민주는 한양을 떠나 남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김진서는 그들을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궁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산속 깊은 남자로 들어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한양으로 돌아왔고 소희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북촌의 옛저택을 찾아갔지만 주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인은 김진서가 남기고 간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또 다른 은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은장도 칼날에는 진서, 영원한 그리움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희의 것과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깊은 사랑과 고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길을 피하니 마음이 닿고 손길을 피하니 혼이 닿는다. 이 생에 그대를 안지 못했으나 다음 생에 만나면 그대 손을 잡고 오래도록 기다렸노라 말하리라. 소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알지 못했던 김진서의 진심이 이제야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날밤 소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매화 정원에서 평온한 미소를 띤 김진서를 만났습니다. 이제야 웃는구나, 소희야. 나는 줄곧 그대 곁에 있었소. 나는 매일 그대의 행복을 빌었소. 서방님, 다음 생에는 온전히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하오. 다음 생에는 내가 온전한 사내로 태어나 그대를 제대로 사랑하겠소. 사랑하오, 소희. 영원히 사랑하오. 꿈에서 깬 소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냈고 한양에서 존경받는 부부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2개의 은장도를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되 표현할 수 없었고 한 사람은 사랑받되 뒤늦게 알았고 한 사람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지켰다고. 사람들은 이것을 근장도에 새긴 이름이라 불렀고 신분과 운명, 육신의 한계마저 넘어선 그들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매화 향기 속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격동하던 어느 해봄, 수도 한양의 하늘은 핏빛처럼 유난히도 붉었습니다. 거대한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권력은 하룻밤 사이에 주인을 바꾸었고 어제의 권세가는 오늘의 역적이 되어 쓰러져 갔습니다. 좌의정 박대감의 웅장한 저택에 서슬퍼런 군사들이 들이닥친 것은 바로 그렇게 운명이 뒤바뀌던 어느 비정한 새벽이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삽시간에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손에 들린 붉은 횃불이 새벽의 어둠을 섬뜩하게 밝혔습니다. 박대감은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외동딸, 맑고 고운 자태를 지닌 소희는 싸늘한 대청마루에 선 채 아버지가 무력하게 끌려가는 참혹한 광경을 온몸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깊은 눈빛에는 차마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과 애끓는 슬픔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대감은 참형을 당했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재산이 몰수되고 모두 관노비로 팔려가는 것이 냉엄한 국법이었습니다. 소희는 새하얀 상복 차림으로
저작거리의 노비시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목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망 높은 사대부가의 아기씨로 귀하게 자랐던 그녀였지만